중 시작합니다. 네, 라이브 켰습니다. 자,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 뭐 잘 맞춰보세요. 저는 안 보입니다. 자, 여기 그 자료집을 나눠주고요. 엄청 길게 옛날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부터 한 2달간 나누려고 하고요. 이거 하나로 기다리죠? 아니지. 이거 오늘 그렇지. 매주 한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조금씩 본거를 나눠주던가 한번 점검을 해보던가 그러려고 합니다. 오늘은 장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장자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시대를 살아갔고 그리고 이런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왜 뭐 이렇게 신기하게 웃고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 누가 들어왔어? 지금 2명 누군지 몰라요. 일단은 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인용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가족끼리 손을 잡고 나들이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다. 그런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가 강해져야 했다. 그리고 그 힘은 수많은 철학 서적을 읽고 사색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그때 인상 깊게 읽은 이 책이 바로 황유란의 중국 철학서다. 논리와 논증을 중시하는 서양 철학과 달리 동양 철학은 깨달음을 중시한다. 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고통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중국 철학사를 비롯한 동서양의 고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매 일기를 쓰면서 나를 돌아보며 마음의 중심을 잡아갔다. 그때 책을 통해 깨달은 것들은 나를 새롭게 만든 자양분이 되었고 나의 내면의 세계와 현실의 삶을 이끈 불빛의 역할을 했다. 오랜 세월 묻혀두었던 동양 정신의 유산을 빛나는 보석으로 닦아내서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가르침을 주는 황유란 선생의 중국 철학사 일독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을 읽으니 이 글을 보니까 어때요? 잘 쓴 것 같아 이 글이? 쌤이 쓴 거예요? 아니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어느 책에 있는 거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되게 힘든 사람이 중국 철학사라고 하는 책을 읽고 힘을 얻었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되게 가족도 잃고 되게 힘들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대요. 내가 왜 이 글을 인용했냐면 제가 어느 날 서점을 방문했었는데요. 이 책이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권할 만한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께가 엄청 두껍고 그리고 전문적인 데다가 참고로 말하면 이 책은 이론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어떤 감동을 주는 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책이 엄청 어려워요. 정말로 전공하는 사람도 이거 읽은 사람 많이 보기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을 서점에서 딱 봤을 때 내가 깜짝 놀란 게 왜냐면 이 책이 보통 서점에 가면 잘 안 보이는 데 있거든요. 저 구석 같은데. 근데 거기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이렇게 붙어있었어요. 누구누구가 추천한 책. 이게 추천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건 이게 내 인생의 책으로 추천했다는 거야. 누군가가. 인생책. 인생. 자기 인생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자기 인생에 뭔가 이렇게 내 삶을 바꾼 책으로 이렇게 했대요. 이름난 정치인이. 누군지는 일단은 나중에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단락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이 사람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중국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가. 뭐 예를 들면 여기 되게 힘들었는데 이 책을 읽고 명상도 하고 내면도 닫고 깨달음을 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가. 아니 예를 들면 서양 철학사 읽어갖고 나는 되게 감동받았어. 내가 서양 철학 읽었더니 너무 감동받았어. 이렇게 책 권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뭐야? 내가 소크라테스를 읽었더니 내가 너무 삶을 잘못 산 것 같아. 소크라테스를 읽었더니 삶에 힘을 얻었어. 이게 누구 준다면. 좀 그런가? 아니 플라톤. 내가 플라톤의 국가를 읽었더니 글쎄 내가 너무 뭐랄까 힘들 때 이 책이 너무 힘이 되었고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나는 지금 이렇게 힘있고 용감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라면 어떨 것 같아? 뭐 이해는 가겠다. 이해는 가겠어? 응? 근데 이상한 사람이라 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뭐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 가운데 하나는 물론 철학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삶을 다르게 보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동양 철학에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기대된다는 거고 동양 철학은 사람들이 공부하기보다 감동을 받기 원하고 공부하기보다는 뭔가 대단히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줄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면이 있어요. 글쎄 장자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특히 장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은연중에 뭔가 편안함, 따뜻함 뭔가 이런 걸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얘기하면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물론 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그것이 따뜻함이나 긍정적인 어떤 즐거움으로 환원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책은 슬픔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게 좋은 책일 수도 있고요. 어떤 책은 정말로 절망을 절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좋은 책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왜 중국 철학이나 동양 고전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걸 기대할까? 더군다나 내가 도서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 되게 젊으시네요 이런 거예요. 물론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노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에 있으면 젊으시네요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처럼 안 생겼다라는 얘기도 들어요. 왜냐하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말도 느릿느릿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백발에 주름도 좀 있어야 되고 행동 거지도 조심스럽고 내가 좀 견박하잖아요. 약 한복 입고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는데 난 그게 되게 싫었어요. 왜 그런 고정관념이 작동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고정관념이야말로 동양고전이나 혹은 중국 철학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는데 아주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왜 방해가 되면 어떤 고정관념이 작동하니까. 그걸 읽으면 글쎄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예를 들면 장자를 딱 손에 든 사람은 이게 느껴지는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 그려지는 모습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책을 읽는 것과 읽지 않은 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2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저는 그런 태도야말로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야말로 배움과 읽기를 거부하는 틀에 갇힌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철학이란 뭐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의 설명 가운데 하나는 사유의 영토를 개척하는 모험적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개척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뭔가 나아가 보는 것, 새로운 생각을 가져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모험. 통념과 상식만으로 충분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필요 없는 것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학하는 꼰대란 있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꼰대라고 하는 건 정해진 대로, 주어진 대로 그리고 이미 있는 상식을 강조하는 사람이 꼰대잖아요. 네 상식을 깨! 이런 게 어디가 꼰대겠어요. 꼰대는 실험하지 않는 인간이고 질문을 잃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철학은 교훈과 되게 거리가 멀어요. 철학은 어떤 교훈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교훈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거나 교훈을 재설정하게 하거나. 교훈은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할 때 교훈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도 줄줄 읊어댈 수 있는 게 교훈이에요. 고민하지 않고도 답을 얘기할 수 있는 게 교훈이라고요. 교훈. 그러나 저는 장자에게 그런 게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장자는 교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훈 따위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도리어 장자라는 사람은 되게 짓궂어요. 되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 가지고 교훈 같은 걸 막 깨뜨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가르침 가운데 되게 중요한 핵심 명칭이 뭐라고 했죠?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되게 쉽습니다. 읽어보세요. 언자부지. 지자불언.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며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이때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말을 이야기할 거예요. 뻔한 얘기하는 사람은
뭘 제대로 알지 못하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뻔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장자에는 어떤 답보다는 질문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식의 표현이나 언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용한 글처럼, 앞에 맨 처음에 읽었던 글처럼 마음의 중심을 찾기 위해 뭔가 여러분에게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물론 뭐 장자한테 위안을 주기도 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런 식의 위안이나 평안 같은 거가 아니라 좀 다른 위안을 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나를 붙잡아 주기보다는 흔들리는 글이 되게 좋을 때가 있고, 마음을 밝혀주는 글보다는 희미한 불빛마저도 막 이렇게 훅 꺼트리는 불이, 그런 어떤 바람 같은 책이 되게 큰 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중요한 게 그런 질문들, 무서운 질문들을 생각해요. 이쯤 되면 이 책을 읽었다는 사람이 궁금하겠죠. 대체 누가 이 책을 읽고 장자라는 책을 읽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 욕을 할까? 이렇게 읽지 말라고 할까? 중국 철학사가 건넨 평안과 위안을 얻었고, 이 책을 내 평생의 책으로 꼽았던 사람, 그분을 여러분이 만날 수는 없고요. 저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으면 서울구치소 503호에 계신 분입니다. 오늘 탄핵절인데. 예, 바로 1년 전 탄핵되었던 그분께서 중국 철학사를 자신의 평생에 내 인생의 책으로 꼽았던 그런 분. 깜빡할 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책방에 가가지고 우주의 도움을 기대했던, 혼이 정상인 나라를 위해서 힘쓰셨던 그분이 이 책을 꼽았습니다.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철학사는 되게 훌륭한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기도 한데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미덕은 이 사람이 추천했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르겠네요. 갑자기 문득 질문이 드네. 내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훌륭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추천하면 어떤 기분일까? 모르겠어요. 자, 이 중국 철학사라고 하는 책은 중국의 전체적인 역사를, 철학사를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한자를 쓸게요. 자학시대와 경학시대로 나눠요. 경학은 경전이라고 하는 거죠. 자는 영어로는 어떤 데 보면 마스터?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어디 보면 필로소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철학자들의 시대고, 여기는 텍스트의 시대, 경전, 캐논, 경전의 시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장자는 이 시대에 살았어요. 이 시대. 그래서 장자예요. 장자. 뒤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장자의 이름은 뭐냐면 장주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 당시에 다양한 자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자들이. 뭐 혹시 아는 자 있어요? 공자. 뭐 공자, 또 맹자. 노자, 맹자. 또 맹자, 뭐 여러 개 있어요. 뭐 관자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네. 고자도 있어요. 네. 맹자 보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명의 자들 가운데 장자는 되게 어떤 독특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노자를 드는데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자와 장자가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이 둘을 가까이 놓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자가 지금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유명하지만, 예를 들면 관자는 모르지만 장자는 알잖아요. 예를 들면 맹자가 더 유명할까요? 장자가 더 유명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맹자? 맹자? 많이 그래도? 들어본 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많이 들어봤어요? 인지도가 있는. 인지도가 있어요. 사실은 공자, 노자, 맹자는 장자만큼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관자나 고자나 뭐 순자, 한비자, 안자 뭐 이런 사람보다는 장자 훨씬 더 유명하죠 지금. 그런데 장자 시대에는, 그리고 얼마 뒤까지는 장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되게 듣보잡이었고
대단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장자는 한때는 경전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이 장자라는 사람이나 이런 식의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당나라 때 남화 진경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 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이 시대를 풍우란이라는 사람들은 철학자들,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기 때문에 자학시대라고 했지만 우리가 중국 역사를 배우면 자학시대라는 그 표현보다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춘추, 전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참고로 이 춘추전국이라는 말은 책에서 따온 거예요. 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고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만 이때 책은 북이라는 뜻이 아니라 보는 책이 아니라 책략 할 때 책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춘추 전국시대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주라고 하는 나라가 중심 권력을 이루면서 시작을 해요. 원래 주나라는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정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주나라가 독특했던 게 뭐냐면 주나라는 은나라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통치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이 중국이 커다랗잖아요. 커다라니까 중앙은 주나라 왕이 다스리고 그리고 제후들이 다른 곳에서는 제후를 세워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나라 두 개를 꼽으면 하나는 제나라가 있습니다. 제나라는 누구냐면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무너뜨릴 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많은 조언을 해준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태공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강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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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공망 여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준 나라가 제나라. 어디냐면 산동성 일대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 강태공에게 주어졌던 제나라입니다. 중국 가면 우리가 갈 지역이 이 제나라 지역이에요. 칭따. 그리고 한편 주나라는 이런 식으로 공신, 훌륭하게 어떤 공을 세운 신하에게 땅을 떼어서 제후를 삼아주기도 했지만 자기 핏줄을 세워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노나라. 노나라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공자. 우리는 다음 달에 중국에 가는데요. 이 노나라 땅도 밟을 예정입니다. 제나라와 노나라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주나라가 본래는 이 서쪽에 수도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주나라 왕이 갖고 있던 이야기는 대단히 재밌습니다. 주나라 왕 곁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대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안 웃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웃을까? 그랬더니 어떤 소리를 듣고 웃음을 지었냐면 비단 찢어지는 소리를 듣고 웃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주나라 왕이 갖가지에 있는 비단을 다 갖다가 찍찍찍찍 찢어가면서 이 여인을 기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웃는 것도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 그런데도 이 비단 찢는 모습에 그 귀한 비단을. 근데 어느 날 봉화가 갑자기 잘못 올라간 거예요. 봉화 알죠? 봉화는 왜 올려요? 군대 적군이 뭔가 위험에 처했다는 거잖아요. 주나라 왕실을 봉화로 올리면 이 지방에 있었던 봉건 영주들이 군대를 이끌고 달려와야 되는 그것도 급박하게. 그래서 봉화가 와서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와보니 잘못 봉화가 올라간 거네. 어때요? 그러면 허탈하죠. 그래서 이 수많은 병사들과 장군들이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깔깔대며 웃었대. 그래갖고 주나라 왕은 이거다. 왜 안 웃지? 비단 찢어야 되는데 왜 안 웃지? 그래서 봉화를 올려요. 미안, 잘못 올렸어요. 봉화를 올려요. 미안, 잘못 올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면 서쪽에서 진짜로 오랑캐가 서들어왔을 때는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 주나라 왕은 목숨을 잃고 결국 수도는 이 동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거를 역사를 보면 서주 시대 서쪽에 수도가 있었던 주나라, 동주 시대라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이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이 나라들이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원래는 같은 집안이었던 거예요. 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쭉 올라가면 같은 핏줄이니까. 제 나라는 조금 특이한 경우였고, 그런데 같은 핏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촌은 가깝잖아요. 그렇죠. 6촌은 만나봤어요? 8촌은? 사돈의 8촌. 모르겠죠. 8촌까지 가면.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물론 조금 더 가까웠긴 하지만 사실은 계속 내려가면 제가 우리랑 같은 핏줄이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두 나라가, 이 나라들끼리, 제후국들이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정벌해서 없애버리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게 춘추 전국시대. 주나라 왕실이 힘을 잃고 더군다나 각 제후들이 힘을 다투던 시대가 이 시기입니다. 여기는 대단히 많은 내용을 제가 넣어놨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넣어놨네요. 뭐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4페이지를 넘어갑시다. 배틀로얄. 전국시대. 이 가운데 춘추 전국 가운데는 더 주목해볼 시대는 뭐냐면 전국시대. 춘추 시대는 그나마 어떤 게 남아 있었냐면 이 제후들끼리의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죠? 연합까지는 아니고 친근함이 좀 남아 있었어요. 클랜. 아니 클랜은 그거 좀 이상하게 하지 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싸우더라도 적당히 싸웠단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게 춘추 시대의 사고를 전국 시대에 갖고 있었던 인물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송나라 양공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초나라가 송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초나라 군대는 많았고 송나라 군대는 적었거든요. 적은 군대가 많은 군대를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의 약점을 노려야 되죠. 초나라가 군대가 넘어오는데 강을 건너와요. 송나라 장군이 말합니다. 임금님, 적이 강을 건널 때 공격해야 됩니다. 그치? 왜냐하면 적이 강을 건너면 이 강 이쪽에서 활쏘화되고 칼 휘두르면 넘어오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은 군대가 많은 군대를 상대할 수 있죠. 그러자 송양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인자는 전쟁에 남의 약점을 그렇게 노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적이 다 건너왔어요. 적이 건너오면 어떻게 이제 건너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도열하고 막. 그 도열하고 이제 줄 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 얘기하는 거죠. 건너왔을 때 지금 정신없을 쳐야 됩니다. 송나라 임금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밥은 먹어야지. 그래서 밥 먹고 다 기다려준 다음에 붙어요. 이게 군자의 싸움이라고, 송나라 양국은. 그런데 어때요? 금방 털릴 것 같아요. 당연하지. 송나라가 그냥 쫄딱 망합니다. 탈탈. 이 얘기는 왜 송나라 양공이 이랬냐면, 물론 이것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군자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뭐라고 했죠? 계략이나 모략보다는 예의를 갖추고 상대에게 대한 어떤 예우를 하면서 싸우는 싸움을 기대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춘추시대는 약간 그런 게 가능했었다. 춘추시대는. 왜? 한 집안이니까. 적당히 하자. 근데 전국시대 오면 그런 게 사라집니다. 전국시대와 춘추시대는 정확하게 어떤 사건으로 갈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시대와 춘추시대가 나눠지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라 이 진나라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진나라가 셋으로 갈라지는데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로 갈라져요. 세 나라로 갈라지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처음에 제후는 누가 만들어줬어요? 제후는 사촌. 그러니까 누구의? 주나라. 누가 중심이었어요? 주나라. 맞아요. 주나라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진나라 임금은 주나라 왕이 세워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조씨, 위씨, 한씨가 진나라 임금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진나라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주나라가 세워뒀던 봉건제도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응? 그런데 워낙 힘이 강하니까 진나라 없다고 치고 주나라 임금이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를 다 나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센 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주나라 왕실에서 권력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같은 집안이기도 하고 혹은 예를 갖추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배틀로얄이라는 여기 소제목을 붙였는데 배틀로얄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요? 지금 모르는구나. 배틀로얄 게임 아니에요? 게임. 이게 이제 영화도 있고요, 만화책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거 제목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어떤 섬에 애들을 갖다 놓고 혼자 살아가는 한 명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헝거 게임 같은. 약간 그런 건데 이 당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둘러싸고 여러 나라가 힘을 다투어서 막 싸웁니다. 결국에 어느 나라밖에 안 남느냐면 진. 한 나라밖에 안 남게. 결국에 뭐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승자는 누가 되냐면 진나라가 됩니다. 진나라가. 자, 이때 벌어졌던 이야기를 오늘은 해줄 거예요. 장자가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를 얘기하기 위해. 이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이 4페이지 강의 자료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황하와 효산 동쪽으로 강대국이 6 있었다. 효공은 이들 제나라 위왕, 초나라 선왕, 위나라 해왕, 연나라 도후, 한나라 예후, 조나라 성우와 업계를 나란히 했다. 이게 진본기, 그러니까 진나라 역사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여기서 춘추시대, 이건 전국시대 기록이에요. 전국시대에는 몇 개의 나라가 남았을까요? 이 기록에 따르면. 이건 진나라 역사예요. 참고로. 7개. 확실해요? 왜 7개인가요? 진나라 포함하고 여기 6 있으니까. 맞아요. 6 더하기 1은 뭔가요? 7이죠. 맞아요. 7나라가 있었어요. 7나라가 있었는데 대충 위치를 잡으면 북쪽에 연나라, 남쪽에 초나라, 이쪽에 제나라는 이제까지 남아 있었고요. 서쪽에 진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7나라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7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 나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5페이지인가요? 쭉 넘어가 봅시다. 6페이지 더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많이 썼냐 옛날에. 6페이지 넘어볼게요. 6페이지 보면 맹자 첫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네. 맹자를 딱 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다. 그러자 양해왕이 물어요. 어르신께서 먼 길을 오셨으니 내 나라에 이롭게 할 게 있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맹자가 말하죠. 아니, 왕께서는 꼭 그렇게 이로운 말 따지십니까? 인과 예가, 예는 아니죠.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맹자의 말인데. 자, 여기 임금이 나왔죠. 무슨 임금이라고 나왔어요? 무슨 왕? 양해왕. 양해왕.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왕은 주나라 왕밖에 없었어요. 주나라 왕이 있었고 나머지 제후는 뭐라고 했냐면 무슨 공이라고 불렀어요. 공과 왕 가운데 뭐가 더 높은 거냐면 왕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주나라가 있긴 했어요. 근데 주나라가 지금 힘이 거의 없으니까 보통은 지도에 표기를 안 해줘요. 근데 왕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주나라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이 있죠. 서울을 뭐 옛날 말로 할게요. 오늘 이런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지만 서울을 다스린다. 하여튼 서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시장이지. 장이. 오케이? 그러면은 경기도는 군수? 군수? 군수 아니지. 도니까 도지사. 도지사. 자, 시장이나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이제 뭐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에 의해서 대통령인데 나라가 어지러졌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우리도 나라하지 뭐. 그리고 강남도 우리도 나라하지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전라도도 우리도 나라하지 뭐. 그러면은 서로 뭐예요? 그럼에도 자기가 시장이라고 할 거예요?
나는 경기도지사야. 경기도 국가의 뭐 도지사 이러고 싶을까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 자기도? 경기도 대통령. 다 자기도 뭐 다, 우리나라 요즘 우리 아주 쉽게 그냥 상식으로 하면 자기도 대통령이라고 싶을 거잖아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라고 저마다 왕이. 옛날 이야기를 보면 무슨 왕 해갖고 세 글자로 떨어지는데 중간인 시호예요. 시호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해서 붙여주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보면 뭐 있잖아요. 태존이, 태종이니, 세종이니 할 때 고 글자. 양자는 나라 이름이에요. 양나라의 해라는 시호를 받은 왕이다. 예를 들면 제 나라도 왕도 있어요. 왕 뭐 이런 사람이 맹자를 보면 나와요. 자, 근데 질문. 여기 양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 없죠. 근데 원래 양나라는 위나라예요. 근데 왜 양해왕이로 불렸을까?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원래는 위나라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 양해왕 때 이웃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대량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름도 되게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불려버리게 되어 온 거죠. 이 사건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 위나라 출신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손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이 사람이 공손앙이었는데 위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위앙이라고도 불렸어요. 위앙. 이 사람이 위나라에서 공숙인가? 내가 지금 이름 헷갈린다. 공손인지 공숙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어찌됐건 어느 집안에 있었습니다. 재상이었는데 이 나라에 재상이었는데 이 재상이 죽을 때가 되어서 몸이 약해서 왕을 불러다가 양해왕이 얘기를 해줘요. 제가 죽으면 이 나라를 앙에게 맡기십시오. 얘는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얘를 안 쓰겠다면 얘 죽여야 됩니다. 분명히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에 해가 될 거니므로 얘는 죽여야 됩니다. 이러는 거. 근데 양해왕이 어떻게 했냐? 나오면서 병문안을 보고 나오면서 이 사람 진짜 아픈가 보다. 헛소리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들은 채도 안 해요. 이 사람이 미안하니까 앙을 불러서 얘기해줘요. 내가 임금님에게 너를 청구했는데 쓰라고. 근데 임금님 안색을 보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 근데 내가 말도 했어. 너 안 쓸 거면 죽이라고. 너 빨리 도망가. 도망갔을까 안 도망갔을까 이 양이? 도망갔겠죠. 안 도망갔어요. 이유는 아니 쓰라는 말도 안 들었는데 죽이라는 말은 듣겠냐고. 안 도망갔어요. 그러나 위나라에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얘가.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 당시에 다양한 인재를 불러주는 다양한 인물들을 불러 모았던 진나라로 갑니다. 진나라로 가서 이 인물이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체계를 세워요. 법치주의. 법치주의. 그래서 사람들에게 법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면 거기에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면 훗날 이 인물이 진나라의 군대를 끌고 위나라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위나라를 쫄딱 어렵게 만든 다음에 이 땅을 받아서 상이라는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상왕 혹은 이 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위도 높아져서 상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보통 법가 시초격으로 불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라는 다스려져야 됩니다. 진나라가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진시황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진나라가 상당히 강했다고 하죠. 그 가운데는 이 법가의 힘도 있었을 거예요. 법가. 진나라는 글쎄요 이 법가로 다스렸던 나라인데 그 가운데 되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군대가 강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 군사 기술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되게 중요한 건
이 당시에 군대는 어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국가라고 하면 좀 이미지가 달라지니까 좋아요. 노원구에 살죠? 어느 구에 살아요? 성북이. 성북구에 살아요. 자, 성북구와 노원구가 싸움이 붙었어요. 몰라. 이유는 몰라. 성북구와 노원구가 싸움 붙었어요. 갑자기 구청장이 오더니 연우한테 너도 가서 싸우라고 해서 칼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칼이요? 진짜 칼로. 진짜로 성북구와 노원구 전쟁이 벌어졌다니까. 상상을 해봐요. 네. 칼을 줘요. 네. 나 싸우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피신해야죠. 왜?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일단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때? 자기네 성북구 출신, 성북구 노원구랑 싸우면 좀 달려들 것 같은데. 왜? 아니 노원구가 그렇게 중요해? 성북구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싸웠는데 응. 뭐 싸우라는데 이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식의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낮은 단위라면 어떨까? 좀 웃기잖아요. 왜 구를 가지고 우리한테 뭐 지키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당시에 주나라가 무너졌던 상황에서 또한 고대인들에게 국가라고 하는 관념이 희미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초나라랑 한나라랑 국경선을 딱 지금처럼 그어놓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백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가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자기는 초나라 땅에 사니까 초나라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지. 내가 초나라를 사랑해서 초나라 살겠어?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한나라랑 초나라랑 싸운대. 근데 갑자기 칼을 주면서 너 나가 싸우라고 하면 벙찔 뿐더러 더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가해서 싸우고 내 목숨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병사들은 어떨 거야? 떨어지겠죠 자기가. 자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도망가지 대부분.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진나라는 군대에 가서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신분을 올려줬어요. 땅을 주고. 그럼 동기부여가 어땠을까요? 확실하지. 동기부여가 확실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올라가지. 뭔가 자기도 장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전쟁에 가서 뭘 하면 내 삶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진나라 군대가 이렇게 강하도록 만들었던 데는 상군, 상항의 이 개혁이 엄청난 뭔가 이렇게 토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위나라에 손씨가 있었어요. 손씨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손자? 손자. 입이 근질근질했었지. 누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누구누구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손씨에 가장 유명한 사람. 손흥민? 손흥민. 그렇구나. 다른 데서 강의할 땐 손오공이 나왔었어요. 여러분에게 손오공은 좀 멀군요. 손흥민이 더 가까워요.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자 하면 뭐가 생겨요? 손자? 병법. 병법. 싸움의 기술이죠. 손자 병법. 이 원래 손자는 초나라나 이 아래쪽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이 손자의 후손 가운데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도 뭐 병법을 되게 잘 알았나 봐요. 근데 너무 똑똑하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친구였던 방연이라는 사람이 얘를 시기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손빈이 벌을 받는데 이 당시 형벌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묵이라고 해서요. 묵형. 죄를 새기는 거예요. 어디다? 얼굴에다가. 범죄자, 강간범, 혹은 도둑놈 이런 식으로 문신을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얼굴을 망쳐놓는 거죠. 손빈이 그걸 당하고 또 어떻게 되냐면 여러 형벌이 있지만 뭐 의형, 코를 베는 형벌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월형이라고 해서 발 뒤꿈치를 혹은 무릎뼈를 빼버리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이? 걷지를 못하죠. 손빈이 빈자는 뭐냐면 이 빈자는 안진뱅이란 뜻이에요. 안진뱅이가 뭔지 알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세워서 걷지 못하는 사람. 손빈이 이렇게 돼요. 얼굴에 죄국이 생기면. 진짜 진짜 너무한 거야? 친구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손빈이 위나라에서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제나라로 갑니다. 억울하면 다 나라를 떠나네요. 여러분도 억울하면 나라 떠나고 싶지 않아요?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요즘에도 들잖아. 요즘에 안 그래요? 고등학생 이준혁 씨 어때요? 학교 다닐 때 힘들면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 가고 살고 싶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가끔 가끔 그렇죠. 지금이야 여권도 만들어야 되고 비자도 만들어야 되고 이민을 하려면 뭐 복잡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그냥 떠나면 되니까. 예를 들면 그냥 국경이 힘해져고 떠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떠나봐야죠. 예를 들면 뭐 한 60일이 걸린다고 하지만 한 10만 원 내면 배 타고 내가 저기 캐나다 같은 데 이사 가서 살 수 있다면 노르웨이나 뭐 필리핀은 좀 그런가? 핀란드 뭐 스웨덴 이런 나라 아주 좋은데. 뭐 좋다고 하는 나라 가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고. 갑자기 오 하잖아. 고. 이 나라가 살기 힘드니까 제 나라로 갔어요. 제 나라에 가서 이 사람이 재주를 발휘해서 이 사람도 또 제 나라 군대를 끌고 이 나라로 쳐들어옵니다. 다 털리네. 그래서 이 사람이 방현은과 싸워요. 나중에 사기라는 책이에요. 손자 여기 5개월째. 손자 오기열전. 네. 읽으면 이 손빈이 방현을 어떻게 죽였는지 나옵니다. 스포일러. 손빈은 방현에게 복수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복수했는지는 알려줄까? 아니면 여러분 읽어볼래요? 알려주세요. 알려줘요? 재미없는데 책을 읽었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짜릿한 어떤 맛이 있을 텐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손빈이 방현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방현은 그 나라의 장수였는데 대장군이었는데 죽을 뿐만 아니라 왕자도 당해요. 위나라가 이렇게 진나라, 제나라, 나중에 그리고 또 초나라한테도 당해요. 그래가지고 쪼그라든 거예요. 이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아까 상구는 뭐로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법. 손자는 뭐로 유명하냐면 병으로 유명합니다. 병가. 어떻게 하면 잘 싸울까? 그래서 손자병법은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전술들. 뭐 유명한 전술 가운데 뭐 36개 도망가는 것도 때로는 전술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책을 내는 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막 다투어 싸우다 보니까 한 나라 어떻게 규율 있게 다스릴까? 그리고 어떻게 잘 싸울까? 근데 이 둘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병법이라는 말이 있죠. 손자, 아까 얘기했던 손빈 말고 그 사람의 조상이었던 사람이 오나라에 가서 활약했던 이야기는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줘요. 손무죠. 손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훌륭하니까 자가 붙은 거예요. 손무가 오나라에 갔을 때 오나라 임금이 손무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병법에 능하다고 하니 당신이 이 나라의 군대를 맡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여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궁에서 궁녀들을 데리고 한번 이걸 해보겠다고 그래요.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고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해보겠다고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북을 칠 테니 북소리를 듣고 깃발을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북을 들인다면 깃발을 들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줄을 딱 맞추게 한 다음에 궁녀들한테 하라고 시켜요. 어떻게 됐을까?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돼. 잘 됐으려나?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궁녀들이 언제면 뭐 군사처럼 이렇게 걷는 걸 어떻게 하려고 맨날 깔깔깔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자꾸 우리 왜 이래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무가 얘기합니다. 다시 북을 두드리면 굴령이다. 잘 들어라. 북을 두드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다시 했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각 모둠을 대표하고 있던 궁녀를 죽입니다. 근데 그 궁녀가 누구냐면 왕이 가장 아끼던 그 왕이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아니 지금 내가 보여달라고 그랬지 궁녀 죽이라고 했냐고. 그것도 내가 되게 아끼는 궁녀들인데. 그때 손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다 죽습니다. 아니 장군의 말을 들어야지 왕명을 때로는 못 들을 때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 말은 뭐하냐면 법보다 더 세서 때로는 목숨도 잃어야 될 수도 있다고 뭐 안 따르면.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군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군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어떤 이 규율보다는 더 세요. 기본적으로는 군법이. 왜냐면 전쟁시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죠? 좀 비상 상황을 예측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선생한테 대들면 어때요? 벌점 받고. 벌점 맞고 그냥 싸가지 없는 놈 뭐 이렇게 정도 될 때지만 군대에서 예를 들면 장교한테 대들면 영창 가고. 영창이 아니라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쟁 시에 대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부 안에 충돌이 생겨버리는 거고 어떤 명령을 불족한다는 것은 이 전쟁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상관이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병과 법은 되게 가까워요. 병은 법이 없으면 안 되고 이때 법도 왜 이 병과 가깝냐면 왜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상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강한 나라를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입니다. 강병. 강병. 무슨 뜻이죠? 부국 강병이 부유한 국가 아닌가?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고 강병은 그러면 병사를 강하게 만든다.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 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부유해야 되는 게 왜 그래요? 왜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군대를 가져야죠? 왜? 통일. 더 잘 싸우고 결국에는 여기를 통일하기 위해서. 자, 장자가 살아갔던 시대는 이러한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시대였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빛을 발했던 시기였어요. 장자는 이런 사람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인간이었습니다. 당연히 국가의 임금은 이런 사람을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장자는 별로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면 맹자 이야기 나오네. 맹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면 뭐 상군도 있고 뭐 손빈도 있었다면 이 당시에 아까 이야기를 출발했던 맹자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맹자라는 사람은 이 둘과는 또 달라요. 이 사람은 그래도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길, 강한 나라를 만드는 길,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길. 자, 카드가 세 개예요. 이거 부유한 나라, 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어떤 나라가 더 좋은 거? 어떤 나라를 만들 거예요? 정의로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쓰겠어요? 저기는 왜? 강한 나라. 강한 나라? 이유는 왜? 일단 힘이 우선이다? 일단 좀 나라를 지켜. 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상한 같은 사람은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데 조금 더 먼저 목적이 있었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었다면 맹자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양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이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로운 뭐냐면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뭐 하고 싶어가지고 제패하고 싶어서. 아니 여기 당했잖아. 진나라한테 한 방 맞았어요. 복수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복수할 수 있을까요? 맹자 선생님.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하는 거죠. 리릭밖에 몰라요. 인의라는 게 있어요. 인의. 정의로운 나라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맹자는. 일단은 그 맹자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맹자가 사실은 양해왕을 만나는데 양해왕이 금방 세상을 떠나요. 그 아들을 만나는데 8페이지입니다. 이 맹자가 그 아들 양양왕이 되는데요. 양양왕을 만나고 온 뒤에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멀리서 보니 군주 같지 않고 나아가서도 두려워할 만해 보이지 않더군. 마침내 왕께서 묻기를 천하가 어떻게 정해지겠나 하기에 내가 대답했지. 하나로 정해질 것입니다. 누가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남을 죽이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넘어가기 전에 이 맹자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이 나라를 통일할 수 있다고. 일단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고 간다. 아,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다른 나라들이 알아서 막 찍어갖고 싸울 테니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나라예요. 자, 부유한 나라가 통일할까? 강한 나라가 통일할까? 정의로운 나라가 통일할까? 맹자는 정의로운 나라가 통일한다는 거예요. 결과만 보면 땡 아니었어요. 진나라,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이 나라를 다 통일해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맹자는 대단히 어떤 정의에 관한 이상들이 되게 있었어요. 옳은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맹자가 했던 말 가운데 되게 중요한 표현이 9페이지에 나옵니다. 9페이지. 읽어볼게요. 중간 부분. 나는 물고기 요리를 좋아한다. 요즘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나 회 좋아해. 회. 나는 여러분 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연어회? 저 좋아. 그냥 다 좋아요. 그래. 자, 여러분 회 좋아해? 물어볼게. 회 어떤 이제 친구가 내가 너 오늘 밥 사줄게. 새우깡 먹을래? 회 먹을래? 그럼 뭘 할 거예요? 회 먹어야죠. 회 먹어야 돼? 회 먹어요. 회 먹어야 돼?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일단 듣고 넘어가 볼게요.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물고기 요리를 좋아한다. 곰발바닥 요리도 좋아한다. 곰발바닥 요리는 무슨 맛일까요? 곰발바닥 요리가 맛있을까? 물고기 요리가 맛있을까? 먹어봐야잖아요. 그치. 나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곰발바닥 요리는. 근데 이제 상상을 해보면 그런 거죠. 곰발바닥도 아마 이 고양이 발바닥 이렇게 폭신폭신한 그 젤리 같은 뭐 그런 게 아닐까? 아닌가? 아닌가? 신경 찾아보세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곰발바닥 요리에 관심이 없군요. 그럼 이걸 맹자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오기 위해서 이걸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 뭐 있어요? 꽃갈콘, 허니버터. 알았어요. 꽃갈콘이라고 합시다. 자, 꽃갈콘. 나는 꽃갈콘을 좋아한다. 응. 나는 회도 좋아한다. 응. 자, 그 다음 읽을게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꽃갈콘을 먹을 거예요? 회를 먹을 거예요? 꽃갈콘. 진짜? 진짜 꽃갈콘을 먹을 거지? 네. 진짜로? 네. 대단한데? 그럼 꽃갈콘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네요. 그렇구나. 그럼 안 되잖아. 지금 이 맥락이. 회를 먹어야지. 여기는 이렇게 맹자 얘기하죠. 이 당시에 물고기 요리가 있고 곰발바닥 요리가 있을 때 당연히 곰발바닥 요리가 비싸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뭔가 진귀한 음식이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물고기 요리를 버리고 곰발바닥 요리를 먹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쵸? 갑자기 이렇게 예외가 나버리니까 예를 들기가 좀 겁이 나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탕수육도 좋아하고 짜장면도 좋아한다. 근데 두 가지 가운데 하나 먹어야 된다면 탕수육 먹어야지. 비싸니까. 비싸고 귀하고. 그 다음 나는 삶도 좋아하고 의로움도 좋아한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죠, 그쵸? 그렇죠.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어요? 생명을 선택하겠어요? 정의로움을 선택하겠어요? 살고는 봐야지. 일단 난 삶. 네?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 돼요? 여기서 정의로운? 정의로. 그래 진짜? 이 맹자 같은 사람이 여기 나와 있네. 어머나. 맹자네. 자, 맹자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을 버리고 의로움을 고르겠다. 이게 한자성어로 하면 사생취의라고 합니다. 삶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하겠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맹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삶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면 정의가 더 중요하다. 먼저 대의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 같은 사람 밑에는 누가 나올 수 있었냐면 지사가 나올 수 있었어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뜻 있는 선비들. 여러분이 그 남산에 이렇게 자주 오지만 안 봤을 텐데 저기 남산도서관 가면 뭐가 있냐면 옆에 원래 남산도서관의 그 옆에가 원래 무슨 자리였는지 알아요? 일제시대 때는? 거기가 신궁 자리였어요. 여기 해방촌 요 아래는 신사가 있었대요. 신궁은 뭐냐면 어찌됐건 일본의 신도라고 하는 종교 의식을 하는 공간인 거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니까 신궁을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인들이 남기지 말아야 되겠죠. 신궁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넣었는지 알아요? 안중근 의사 김영관. 네, 그 사실을 알고서는 참 이렇게 이 우리나라 사람들 복수를 참 하는구나. 그죠? 물론 다른 거 세울 수도 있는데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신궁 자리 그 옆에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뭔가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안중근이 뭘 했던 사람이에요? 이토히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암살했죠.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을 상당히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본 상당히 존경하는 인물이고 화폐에도 찍혀 나왔던 인물이에요. 그만큼. 근데 이제 안중근의 손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를 죽인 안중근 기념관을 세웠어요. 안중근 뭐라고 그래요? 의사. 안중근 의사라고 하죠. 그때 의로움이 이 의자를 쓰는 거죠. 아, 정의로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 거기 보면 그 안중근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결리사의 견의수명. 이름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내가 뭘 더 얻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쳐라. 많이 가리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런 게 뭐 적지 않게 중요하긴 하죠. 맹자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던 사람이. 그런 게 어떨까? 근데 장자는 이거와는 다릅니다. 장자는 그런 거 관심 없었던 사람. 넘어갈게요. 10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일화가. 이 당시는 이렇게 각 나라가 싸우고 있었고 부강한 나라와 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고 맹자 같은 사람은 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장자는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라 같은 관심 없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요. 장자가 되게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고 초나라 임금이 사신을 보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장자를 제상으로 불러오려고 보내요. 그래서 장자가 했던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초나라 사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가져온 돈 같은 것도 많은 돈이고 당신이 제시하는 그 자리도 높은 자리인 거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런데 당신 그 제사에 바쳐지는 소를 보지 못했냐고. 자, 옛날에는 제사에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죽여요. 뭘 하기 위해서? 제사에 뭐로 바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당연히 희생은 좋은 걸 바칩니다. 그리고 큰 제사일수록 어땠을까요? 커다란 제물을 바쳐요. 예를 들어 옛날에 뭐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면 나라에서 제사 지내는데 소를 쓰지 참새 같은 거 안 쓸 거잖아요. 그러세요? 자, 제사에 바쳐지는 소를 보지 못했냐. 장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에 바쳐지는 소는 잘 먹고 잘 길러진다고. 좋은 걸 갖다 쓸 거잖아요. 여러분이 외양간 혹시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양간 가봤어요? 소 사는데? 안 가봤죠? 외양간에 되게 지저분해요. 당연히 이제 이 좁은 공간에 거기서 이제 똥도 싸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래서 엉덩이에 보통 소들 보면 엉덩이에 똥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파리도 많이 날아다니고. 그런데 장자 시대에 이 제사에 바쳐진 소는 안 그랬을 거예요. 똥도 제깍제깍 치워주고. 그리고 어디 보면 그런 기록도 나와요. 말 같은 걸 기를 때 말 같은 거 오줌을 이렇게 뭐죠? 커다란 조개 껍질을 받았다고. 똥도 이렇게 조개 껍질을 받고. 그럴 수 있겠죠. 요즘에 강아지도 내가 먹는 밥보다 더 비싼 밥을 먹는 강아지가 있다고 알고 있으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 소는 국가에 제사 지내는 소는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이 소는 털도 이렇게 좋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맨날 씻겨주고 빗겨주고 그래요. 그렇겠죠. 자, 이 소가 어느 날 문이 열리고 나갑니다.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소를 막 그냥 지저분하게 갈까요? 제사 지내러 갔는데 이때? 아니요. 장자의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소가 비단 옷을 입고 제사를 간다 한들 이 소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얘기해. 이 소가 지저분하게 사는 돼지 새끼를 부러워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집도 좋아요.
따뜻해요. 밥도 매일매일 갖다 줘요. 그것도 맛있는 것으로. 오가닉. 웰빙. 자, 2번. 비 두세요. 추워요. 네. 지저분해요. 네. 먹는 거 남은 거예요. 네. 어떤 삶을 선택하겠어요? 소. 소? 자, 목을 쳐라. 3년만 딱 먹고 죽어요? 죽어야죠. 여기 이제 재물로 받쳐지는 거니까. 이왕 살 거면 돼지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돼지로 사는 게 낫겠어요. 왜? 뭐 살아 보면은 소처럼 될 수도 있고. 소처럼 될 수도 있고. 인생 모르는 거니. 어차피 죽을 거 좀 3년 동안 누리다가. 어차피 죽을 거라면 소처럼 영원히 따뜻하고 살아야지. 뭔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누리다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장자는 소가 돼지를 부러워하는들 안 된다라고. 나는 돼지처럼 지저분한 데 속에서 나는 나 혼자 즐거워하며 살고 싶다고. 내 멋대로. 이건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맹자 같은 사람을 비판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에 바쳐지는 소라고 하는 비유는 논어에도 나오거든요. 논어에 공자가 아마 자유겠죠? 맞을 거예요. 자유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비록 얼룩소 새끼지만, 얼룩소라고 하는 건 흠집이 있는 소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마 아버지가 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뿔이 곧고 털빛이 붉다면 산천의 신이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 너를 언젠가는 잘 쓰게 될 거다. 근데 재밌는 건 쓴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재물에 받쳐지는 존재가 된다고. 그럼 아마 그런 걸 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디스구나. 어떻게 보면 장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여 쓰는 게 어떻다고요? 안 좋다는 거. 소에게는 제사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이 소는 왜 그렇게 잘 먹었던 거예요? 죽으라. 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죽으라. 돼지는 물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돼지는 자유로운 돼지가 아니라 다 고기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돼지겠지만 그래서 피그가 아니라 포크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서 길러지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 장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물리쳐요. 나는 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소가 되고 싶지 않다. 길러지는 소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비록 지저분한 곳에 살고 있지만 나는 돼지가 되고 싶다. 장자의 성격을 되게 잘 알려주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장자가 되게 누추한 곳 살았어요. 아마 장자는 가난했을 거예요. 장자가 가난하게 사는데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친구가 자랑을 해요. 내가 임금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한턱 받았어. 그래서 막 자기가 끌고 온 수레를 쭉 보여줘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출세했다고 차를 끌고 오는 거야. 야, 알아. 야, 나 페라리 끌고 왔잖아. 야, 나 이 성공했어야. 뭐 이런 거예요. 장자 이런 말을 하죠. 그러죠. 내가 들어봤더니 그 임금에 상처를 핥아주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종기를 빨아주는 사람에게도 상을 내리고 치질을 빨아주는 사람에게 더 큰 상을 내린다고 했는데 너는 대체 얼마큼 빨아줬길래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 장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어떤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혹은 권력자에게 쓰임당하지 않으면 부와 재산을 취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보다는 내가 그냥 혼자서 누추하지만 자유롭게 사는 삶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일단은 장자의 출발점. 그러면 장자는 이 사람들과 전혀 달랐어요.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 거에 관심 없었고요. 병법? 남을 이길까? 그거에 관심 없었고요. 정의? 관심 없어요. 오직 장자에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있는 게 나의 가장 좋은 걸까? 라고 하는 것에 되게 관심 있었던 사람이 장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어떻게 보면 춘추 전국 같은 되게 어지러운 시대가 아닌가 해요. 아까는 배틀로얄이라고 했지만 이 배틀로얄이라는 표현이 아까 내가 얘기해줬나요? 그게 이제 영화 나왔다고 했었죠. 네. 그 주인공들 아이를 얘기해줬나요? 아니요.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배경이 돼요. 근데 왜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니 물론 우리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섬 하나에서 누군가 살아남는다. 하긴 지금 배그가 그런 게임이네. 근데 그런데 섬 하나에서 상대를 죽여야 살아남는다고 했을 때 그 주인공들을 왜 학생으로 설정했을까요? 어려서? 아니? 왜? 그냥 고지고대로 행동하니까. 아니. 학교가 곧 그 배틀그라운드 같다는 거야. 그 배틀로얄의 그 장소 같다는 거. 그런데 경쟁해야 되잖아. 그치, 경쟁해야 되잖아. 사실은 경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얼마큼 같이 잘 살지를 경쟁하자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선의의 경쟁은 없죠. 경쟁은 뭐예요? 경쟁의 결과는 뭐예요? 내가 잘 되고 누가 못 되는 거예요? 남이 못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있어요? 경쟁이라는 말 속에는 그 말이 일단 빠져 있는 거죠. 다툰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얘를 밟고 올라서야지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밑에 깔아주는 애들이 생길 거고. 그렇잖아요. 경쟁. 그 배틀로얄이 상당히 저는 보지 않았지만 그건 하나의 비유예요. 뭐에 대한 비유냐면 학교라고 하는 공간의 비유인 거죠. 어느 사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승자, 독식이라. 이긴 자가 다 가져간다. Winner takes all. 모든 걸 다 가져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기는 자가 다 가져가는 사회예요? 아니면 누구나 고르게 갖고 가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회는 어때요? 이기는 자가 다 가지고. 전자. 이기는 자가 다 가져가는 사회. 제 생각도 그래요.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우리. 물론 어떤 사회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잘하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못하는 사람은 조금 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도의 차이가 너무 커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 독식한다는 건 다 가져간다고 하는 건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아있다. 여러분 그런 그림 봤어요? 밀레의 그림 본 거 기억나요? 밀레인가? 맞죠? 그 석양이 이렇게 지는데 논에서 여인 둘이서 뭘 하냐면 뭐예요? 이삭 줍는? 이삭을 줍죠. 왜 이삭을 주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은 거라도. 남은 거라도 뭐가 남은 거야? 뭐 하고 남은 거예요? 추수하고 남은 거. 추수하고 남은 거예요. 추수는 누가 가져가요? 거기 뭐 농장 주인? 땅 주인이 있어요. 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경작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걸 자기 것으로 삼아요. 땅이 없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남은 거 가져가는 거. 남은 거라도 준다고. 여러분 그 사진을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어요? 그 그림에 있는 여인들의 삶이 어떤 것 같아요? 오늘도 되게 행복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줄 것 같아요. 옆에 당신이 준혁이는 엄마, 준혁이는 뭐 하고 있대? 막 이러면서 이삭을 주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라도 더 주워가려고 경쟁하지 않았을까? 거기서도 경쟁, 이 둘이도 열심히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떨이 같은 거 있으면은 먼저 가져가는 게 문제니까. 거기서도 그 그림 속에서도 경쟁이 일으켜져요. 이 두 여인가들이 하필 한 여인도 아니라 아마 두 여인 맞지? 세 여인이었어. 세 여인가? 네, 세 명인 걸로 기억. 그런가? 거기가 이제 경쟁하는 거야 이렇게. 그들만의 그들만의 경쟁. 그들만의 리그. 참신한 해석이네요. 그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표정, 그런 어떤 걸 보면. 그냥 볼 때 몰랐는데 그 설명 듣고 나서는 되게 좀 비참 받아. 뭐가 그 사람들이? 응. 그러나 것 같다.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더 비참해요. 왠지 알아요? 그런데. 땅바닥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 못해요. 그때는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때가 더 참혹해요? 지금이 더 참혹해요? 지금 더 저는. 어디서 뭘 주워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디 눈에 가서 뭐 이삭이라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주서. 잡혀가요. 잘못하다가 왜 이 땅에 들어왔냐고 쫓아내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길바닥에 10원짜리도 없어요. 길바닥에 10원짜리도 없다고. 잘 생각해봐. 이삭 줍는 여인이 삶이 더 고달플까? 오늘날 승자 독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고달플까?
하나 질문해보죠. 뭐 옛날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집을 셀 때 칸이라고 했었죠. 한 칸, 두 칸. 그래서 뭐 조선의 임금은 뭐 99칸인가? 와우. 뭐 일단 컸다고 하잖아요, 그죠? 컸죠, 네. 자, 조선시대 생각해봅시다. 조선시대 못 사는 사람 참 못 살았겠죠? 그렇죠. 그죠? 맞아요, 못 살았을 거예요. 뭐 임금님? 뭐 잘 살았겠죠? 잘 고관대작? 잘 살았을 거예요. 질문해보겠습니다. 저 상권에 사는 못 사는 사람과 이 서울 바닥에 사는 잘 사는 사람의 차이가 몇 배 더 잘 살았을까? 조선시대 몇 배 정도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생각해보세요. 감으로 그냥 몇 배? 10배? 10배? 응? 5배? 5배? 아, 그 정도밖에 안 돼. 10배나 5배 정도밖에 더 잘 못 살아? 아닌가? 20배? 20배? 정도 되지. 좀 더 크게 쓰면 좀 더 크게 해요. 조선시대 하층민과 이렇게 상층에 있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몇 배 정도 차이가 났을까? 50. 50배? 자, 여러분의 삶과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있죠? 아니야. 몇 배 차이가 나요? 감사합니다. 몇 배 차이가 나요? 1000배? 1000대? 더 가야겠다. 무슨 아니 하다못해 우리 그 이건희 회장도 무슨 조단이라며 재산이 그렇죠. 조단위는 몇 배가 돼야 되는데 당신들 지금 갖고 있는 거에 지금 난 영원이야. 나는 조배지. 난 조배지. 조배지. 생각해봐. 그러면 이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거에 경쟁의 불평등, 경쟁의 심도가 어느 시대가 더 큰 거냐? 지금. 지금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아무리 잘 살아봤자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쌀밖에 없지. 그래, 쌀밖에 없어도 더 문제는 뭔지 알아? 쌀은 유통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평생 못 갖고 가. 근데 돈은 유통기간도 없어요. 응? 부모가 물려주면 몇 억 물려주면 이 몇 억 갖고 평생을 살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승자 독식. 불평등이 심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는 다르게 말하면 춘추 전국. 전국이 무슨 뜻이냐면 나라들이 싸운다는 뜻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공간이 전쟁터 아니겠냐. 학교가 전쟁터잖아요. 배틀로에. 그렇지. 학교는 전쟁터 아니에요. 전쟁터지. 물론 친구들끼리 우정도 있고 관계도 있지만 공부로 따져봤으면 전쟁터. 그치, 공부를 따지면 전쟁터. 그리고 거꾸로 하면 공부를 빼면 학교에 뭐가 남아요? 급식. 그 급식은 뭘 위한 급식이 사실은. 공부를 그러고 위한- 따지면 그 급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군대적인 거네요. 잘 그렇지. 싸우라고 하는 거죠. 잘 싸우라고. 잘 공부라고. 그렇잖아. 그거 같다. 그 양계장인가? 그 양계장? 케이지에 넣어놓고? 케이지 넣고 그냥 뭐 먹고 알 낳고 약간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장자 살아갔던 시대가 되게 유사하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남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응? 남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 남을 이기는 법도 중요하긴 해요. 나를 잘 개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자기 개발. 자기 그놈의 자기 개발. 아니야. 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표현 나오는데 도덕이라는 과목이 세계 몇 국가가 별로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도덕 배우잖아요. 도덕 배우지. 왜 도덕을 배워요? 모르겠어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지. 신호등을 건널 땐 손을 오른손을 들어요. 들고 아 그래요? 우리 왼손을 들면 안 되나요? 아. 턱을 들면 안 되나요? 그 반씩 해서 오른손 들고 그 다음에 아닌가? 왼손을 들고 반대로 반 넘어갔어. 아니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진짜로? 예전에 유치원 때 그런 거 배웠어요. 유치원 때 그런 거 배웠지. 네. 아 그래? 네, 막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자 이제 배웠던 거 기억하지 하면서 막 치어서 건너면서 막 이러고 아니 물론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회 규범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정도 안전교육과 같은 건 필요한데 근데 이제 도덕은 어떤 가치를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뭐가 옳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데 그때 정의로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가치가 되게 많죠.
돌아오면 장자는 그러한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장자가 지금 소에게 했던 거예요. 그래. 3년 동안 학교에서 교복도 입고 밥도 주고 그런데 그거 뭐 하라는 거야?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라는 거잖아. 응? 제사에 맞춰지는 거 아니야? 그렇네. 수능이라는 제사에 기다리는 거지. 한편 1편을 써봅시다. 2편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직업이 대체 뭐예요? 직업. 자, 그 아니 번역하지 말고 무슨 뜻이냐니까. 직업이 무슨 뜻이에요? 직업. 직업도 한자예요. 네, 직업 한자입니다. 한자지. 무슨 그러니까 어떤 뭐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풀이를 해보세요. 직업이 무슨 뜻이다라고 한번 생각나는 걸 풀이를 해보세요. 일. 사전적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월급. 월급. 직업 하면 월급을 받는 거. 네. 또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직업하면 정규직. 비정규직은 직업이 없는 건가요? 비정규직은 직업이 아니야? 계약직. 물론 그것도 질문할 수 있어요. 직업이 비정규직은 직업이냐고 질문해볼게. 물론 비정규직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비정규직 편의점 알바 생각해보세요. 편의점 알바는 직업인가요? 패스트푸드점 알바는 직업인가요? 아니, 애매하다. 오토바이 타고 치킨 배달하는 건 직업인가요? 애매해. 그건 직업 아닌가요? 그건 월급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하는 월급을 받으면 직업이다? 되게 그러니까 어떤 안정성에 관한 생각이 있는 거죠. 따박따박 받고 그치? 네. 또 뭐가 있어요? 직업하면 직업이 뭔 거 같아? 직업하면 떠오르는 게.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그렇게 떠올라. 정년. 그러니까 뭐 직업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업하면 떠오르는 정의를 내려본다고 하면 조금 더. 승진? 승진. 구조조정. 뭐 되게 개월은 안 되는데 여튼 승진을 못하면 직업이 아닌 것 같아. 뭔가 거의 직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제 거기서도 이제 승자독식이 되는 거죠. 승진이야. 승진이나 아니면은 나가는 거. 저기는 또 뭐가 떠올라요? 직업하면. 직업. 9시. 퇴근? 아니, 퇴근이 아니라. 출근? 출근. 출근. 이 질문해봤던 이유는 물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직업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함을 통해서 자기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을 얘기해요. 보통은 직업은 그렇잖아. 일이에요. 일. 네. 일이지. 근데 여기 나오는 건 뭐예요? 월급.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 월급은 돈이 있어요. 주는 게 월급은 받는 받는 거잖아. 그럼 뭐 거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규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용되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고용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년은 뭐야? 잘린다는 얘기잖아요. 자르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정년을 정해놓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승진은 올리는 사람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출근 도장 찍는지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업은 일이라고 하는 것에 넘어서 뭘 더 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회사 없는 직업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맞잖아. 재택근무하지. 그쵸? 기업에 내가 취업하는 것 말고도 직업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을까? 너무 보편적. 너무 많이 봐서 그런. 너무 많이 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장자말로 비판하면 소가 되고 싶은 거야.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지. 아니 누구에겐가 내 뭔가를 갖다 바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 장자 보기에는 조금. 사실 직업은 그러면서 보면 누가 그렇게 비판해. 직업은 일이든 누구의 일이냐면 남의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비판하게 돼요. 누군가는 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 근데 하고 싶어하는 그 직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는 거면 그건 남의 일이 아닌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돈을 받아야 돼? 아 그래야. 그런 생각을 왜 해? 월급을 받는다는 표현을 왜 써? 여기 주어가 누가 돼 있냐면 여기가 돼버렸잖아. 자, 돌아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장자의 비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소와 돼지의 비유처럼 어디엔가 쓰이거나 이용당하는 혹은 뭔가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의미화되는 공간이 되게 필요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학교가 그렇고 취직이 그렇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장자는 그런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고. 아니 그러면 그래 돼지 다 지 좋은 것만 하면 어떡하냐고. 삶이 그럼 안정적이 있어? 응? 그러면 네 좋아하는 것만 하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 너 좋아하는 것만 살면 그렇게 힘들게밖에 못 살 거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지. 물론 어떤 삶이 더 좋다라고 하는 판단을 뭐 개별마다 다를 뿐더러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장자 입장에서는 장자의 캐릭터는 이쪽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매력적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시 보니까 매력적. 그렇게 보는 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 물론 당연히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 누가 보기에 야 그런 사람 얘기는 너무 위험해. 그런 사람 이야기는 그럴 수도 너무 있지. 허황돼 있어. 그런 사람 이야기는 현실을 몰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사람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10페이지 밑에 부분을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장자는 이 당시 사람들보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당연히 이름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름나는 사람들은 장군이 되던가 아니면 재상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던가 아니면 학식이 높아가지고 사람들을 제자들을 많이 두거나 그랬을 텐데 장자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었던 인물이었고 그 당시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장자는 맹자와 동시대 사람인데 같은 시대예요. 장자도 유명하고 맹자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맹자의 장자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장자의 맹자 안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둘이 영 떨어진 곳에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위나라라고 하는 공간은 장자도 있었고 맹자도 있었던 공간이에요. 한 나라에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보기에는 노는 물이 달라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노는 물이 달라서가 아닌가? 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장자를 읽으면 당시 사람들이 고민했던 시대 흐름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장자는 그런 고민 안 해요.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천하는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고민 안 해요. 그는 시대의 현실에서 한 발짝 비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가 강호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강호의 철학자 장자라고. 저는 되게 멋있는 표현이긴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장자를 잘 표현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장자를 너무 별세계에 있는 인물처럼 되게 현실에 발붙지 않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해요. 그러나 저는 장자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강호라고는 표현이 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시대와 무관하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춘추전국이라고 하는 어지러운 시대에 장자도 영향을 받아요. 실제로 장자 텍스트를 읽어보면 장자가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전쟁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폭력이 있는 시대 속에 장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 폭력을 어떻게 해결할까? 누군가는 더 큰 폭력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야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마음을 심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장자는 그걸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분명한 장악이 장자에게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만만치 않구나 라는 걸 잘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장자가 사회를 펼쳐 나갔던 되게 중요한 토대가 그가 있는 삶의 조건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루저였다. 거꾸로 얘기하면 물론 장자가 헷갈리죠. 장자가 취업을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자, 아까의 비유를 다시 돌아볼게요. 친구가 와서 얘기해요. 야, 나 이번에 성공했어. 야, 이 페라리 봐. 야, 너 이렇게 뭐 이런 데서 사냐? 사실은 근데 장자가 열심히 도전했지만, 열심히 맨날 시험도 보고, 맨날 노력을 했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속에서 부럽지만, 야, 그거 다, 다 그렇게 아첨 떨고 그래서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루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현실적인 조건은 장자는 결코 좋은 조건은 아니었던 게 분명히 가난했던 사람이었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을의 위치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자는 갑의 위치에서 남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자를 읽어보면 재밌는 건 하층민들 이야기가 많이 실려져 있어요. 하층민. 맹자 같은 책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술자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동양고전을 읽어보면 기술자 얘기가 안 나와요. 백정들이 주인공 돼서 나타나지 않아요. 갓바치, 가죽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 돼서 나타나지 않는데 장자는 나와요. 백정이 나와요. 주인공으로. 되게 멋있는 사람은 나와요. 기술자들, 노비들이 되게 훌륭한 사람은 나와요. 왜냐하면 장자가 아마 그런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눈높이에 출발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주나 이런 귀족들 입장에 되게 낯선 이야기였을 거예요. 똑같이 난세를 살아가더라도 입장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창과 칼을 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상대편에서 창과 칼을 든 사람 상대할까를 골문하다면 어떤 사람들은 또 손에 쥔 칼과 칼을 어떻게 쓸지, 이걸 어떤 식으로 상대를 제압하면서 할까, 혹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골문했다면 장자는 자기 손에 무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창과 칼을 피할까? 아니면 내가 상처를 입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장자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류에서 배제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류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장자 같은 거는 실패한 사람들이 읽는 책이라고. 근데 따져보면 물론 그 손가락질이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잘 따져보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조차 오늘 사회 속에도 보면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한다는 것만큼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보면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보다. 성공할 만한 발판과 성공할 만한 자리와 성공할 만한 환경이 그를 성공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지, 개인이 개별적인 노력과 개별적인 노력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얼마큼 있냐라고 하면, 실패했다고 했을 때 그 실패는 그 사람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지워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응? 없다고.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장자는 제가 보기엔 출발점이 달라요. 장자라고 하는 사람의 갖고 있는, 혹은 장자라는 사람의 글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출발점이 달라요. 저는 어떤 불우한 삶, 국가나 사회에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자가 주목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위안을 주는 책이라고 읽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위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세계는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데,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거를 잘 마음 편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로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보다는 장자를 조금은 억척스럽게 읽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다음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장자 그 텍스트 일부를 한번 여기 인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장자가 가난하여 가마후에게 양식을 뿌려갔습니다. 가마후는 누군지 모르죠. 근데 후가 들어간 건 뭐냐면 제후죠. 맞아. 제후의 후자잖아요. 신분이 높은 거예요. 어찌됐건 가마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분이 높으니까 재물도 많았겠죠. 이런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이제 봉토에서 세금을 거둘 터인데 그러면 거기서 돈 300을 부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장자가 화난 얼굴을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제가 이리로 오는 길에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서 살펴보았더니 수레 바퀴 자국에 붕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붕어에게 물었습니다. 붕어야, 무슨 일이니? 붕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동해의 파도 관리인데 선생께서 물을 한 마리나 한 대만 길어다 주시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나는 지금 남쪽 오나라로 가는데 서강의 물을 막았다가 한 번에 보내서 너를 막도록 하다. 그럼 되겠느냐? 붕어가 말했습니다. 화난 얼굴로. 나는 꼭 함께 있어야 할 것을 잃고 이렇게 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물이나 한 말이나 한 대 있으면 살 수가 있겠는데 선생께서 그런 말을 하시니 차라리 건어물점에서나 나를 찾는 것이 낫겠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지금 당장 필요한 거야. 지금 당장. 가마오가 얘기를 해주죠. 알겠다고. 내가 가을 되면 돈 생기니까 그때 300이라는 엄청난 큰 돈 주겠다. 장자 입장은 뭐예요? 내가 지금 오늘 먹을 거 필요해서 왔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지 모르겠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식의 감각의 차이를 만나게 돼요. 누구는 지금의 현실이 되게 다급해요. 지금 얼마가 없어서 지금 되게 힘든데 내 삶에 지금 뭐가 빠져갖고 되게 지금 뭐가 필요한데 근데 누구는 되게 커다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게요. 그럼 짜증나지 않겠어요? 지금 특히나 이 비유를 들었던 것도 나는 이 비유가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수레바퀴 자국에 고여있는 물에 있는 붕어가 이렇게 필요한 건 뭐예요? 조금 물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바다가 필요할 거예요. 그쵸? 커다란 물이 필요할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붕어는 나에게 물론 물에 데려가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 물이 필요한 거예요. 조그만 물이라도 당장. 장자가 이걸 비유했던 걸 이해를 치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자가 다급한 사람들의 삶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급한 사람들. 오늘 하루가 힘든 사람들, 마치 붕어처럼 말라버려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여기 실어놨지. 너무 큰 얘기가 아니라. 12페이지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해줄 텐데요. 저건 나중에 그냥 읽어보기만 하세요. 자, 어찌됐건 장자가 살아났던 시대는 되게 어지러운 시대였고 그리고 장자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나름 자유롭고 다른 삶을 추구했던 기묘한 인물이었다. 또 한편으로서는 남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를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갈까 생각하는 사람 입장이 있었다 정도를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질문 궁금한 거 있나요? 혹시 이야기를 안 했던 것 중에? 없어요? 그러면 12페이지에 있는 글을 12페이지부터 조금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밑에 있는 밑에서 여섯 번째 단락, 위에서 세 번째 단락. 장자에게는 육아에서 보이는 그런 합리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그는 세계의 맨 얼굴에 심연을 그려낸다. 설사 이 세계의 얼굴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모습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세계의 맨 얼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눈, 코, 귀 등이 없는 혼돈의 얼굴. 이 혼돈의 시공간에 육아식의 규범적 사유가 끼어들이 만무하다.
도리어 장자는 육아식에 접근해 딴죽을 건다. 정말 그런가? 어찌하여 그런지 알겠으며 어찌하여 그렇지 않은지 알겠는가? 이러한 차이는 세계와 시대에 대한 인식 차에서 출발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회적 토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말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육아는 수목적 사유에 익숙하다. 본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본과 말단, 뿌리와 가지. 뭐가 더 중요해?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가 더 중요하죠?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자. 어떤 게 근본이고 어떤 게 말단, 가지예요? 부가 근본. 이게 말. 이렇게 돼요? 아버지가 더 중요하네요? 부자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육아예요. 가부장적. 유학자들. 가부장적. 나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물론 뭐 이 표현에 뭐 잘못 떠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건 수목적,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나무를 상상하면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었던 건 농경 사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계속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맹자가 농가 학파를 비판했으며 공자가 오곡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육아는 논반 옆에서 사유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육아 문헌에 나타나는 농사꾼들의 이야기를 기억해보면 이들은 콩 심은 데 콩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쵸? 콩 심은 데 콩나요.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두고 땀을 흘리면 땅은 그만큼 보상을 해줘요. 그쵸? 개발이라는 거는 원래는 토지를 여는 거예요. 토지를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걸 원래 개발이라고 해요. 개발 가능한 무한한 땅이 눈앞에 펼쳐 있는 세계인 거죠. 그러나 장자는 농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도리어 그는 강과 바다에 친숙해요. 잔잔한 물결 위에 너그러움과 한가함이 한없이 깃들지만 언제 저 얼굴이 돌변할지 모릅니다. 물은 잔잔할 땐 되게 편안하지만 휘몰아치면 엄청나게 무섭죠. 추수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거기서 보여주듯 빗물이 모여 강물이 불어나면 그 횡포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해요. 바다는 더하죠. 어촌 사는 사람들은 바다가 너그럽지 못하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아침에 잔잔하다가 저녁에 매서운 파도가 몰아치는 것이 바다예요. 장자에는 어부가 많이 나옵니다. 이 어부는 일하는 만큼 거두는 직업이 아니에요. 알아요? 어부는 나가서 일하는 만큼 건져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물론 요즘에는 다양한 탐사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일하는 만큼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어부는 일하는 만큼 얻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도박이지. 도박 같은 운이죠. 어디에 그물을 던지느냐에 따라 달라요. 오늘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쵸? 여기 이걸 준비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삼시세끼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나요? 봤어요. 삼시세끼 봤어요? 삼시세끼가 뭐가 있냐면 농촌편이 있습니다. 농촌편. 옛날에 삼시세끼 농촌편을 보면 거기서 수수를 베면 수수를 베고서 일한 만큼 뭘 갖다 줘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응? 어촌편이 있어요. 어촌편 혹시 봤어요? 봤어요. 어촌편 보면 정확히 이걸 보여줘요. 사람들이 얘기해줘. 거기 지방에 있는 섬에 있는 아저씨가 얘기해줘. 저희 가면 낚시 잘 된다. 안 돼. 왜? 몰라. 그날따라 물고기가 없는 거죠. 통발을 알아요? 통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물고기 이렇게 가두는 거. 어느 날은 물고기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물고기가 없어요. 왜 그래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햇볕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와 오늘 우리 저 섬에 가갖고 뭐 할 수 있겠다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어떻게 돼요? 비가 내려요. 캄캄해지고. 이거 생각을 하면 어부의 세계하고 농사꾼의 세계는 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장자는 어부의 세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부의 세계. 자, 네가 한 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응? 근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만큼 거두기는 너무 부족해.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단락이죠. 물론 그물질해야 물고기를 얻겠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성실해봤자 쓸모가 없어요. 어부는 농경사회 이전 수렵사회와 닮아 있습니다. 언제 대어를 낚을지도 모르고 설사 대어를 낚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인과 바다 같은 거 보면 너무 커다란 물고기 잡는 것도 문제가 돼요. 가져오기도 힘들고 그걸 혼자 먹을 수도 없고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큰 물고기를 잡으면 나와줘야 버려야 돼요.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곡식 나달은 저장이 가능하죠. 그쵸? 그러나 잡아놓은 물고기는 저장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배부르지만 내일은 굶주릴 수도 있어요. 수렵사회에서는.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오늘은 굶주렸지만 내일은 엄청 배부를 수도 있어요. 몰라요. 이런 변화 가득한 세계 속에 길러지는 감각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육아는 우직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꾸준해야 된다고 사람은. 근데 장자는 그런 게 없어요. 꾸준함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쌓여지는 게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농사꾼은 되게 매일매일 똑같이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낚시꾼에게도 그럴까요? 물론 매일매일 나가는 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이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일은 쉬어두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구마구 변화하는 세계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된다는 매뉴얼을 만들기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자가 우리 삶에 좀 의미가 있다면 변화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해주는 책이니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여기에 직면한 문제에 예리하게 대응할 것, 이 장자가 되게 중요해요. 사냥꾼에게는 기민함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죠. 한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농사꾼은 그런 거 없어요. 응? 오늘 조금 잘못돼도 내일 잘하면 돼요. 근데 사냥꾼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고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장자의 유명한 소유는 드넓은 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얘기하는 땅은 아까도 얘기했던 개발, 즉 개척 가능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문명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냥 황량하고 드넓은 광야에 가까워요. 이 넓고 커다란 땅 위에 논밭도 없고 길도 없어요. 지도가 그려지지 않는 땅이 장자에 나오는 세계. 방향조차 잡기 힘든 거대하고 드넓은 세계가 장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세계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쟁에서 심한 세계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사회를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사회 속에 살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측하기 힘든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이라고 하면 너무 가깝지만 10년 뒤를 예측하기 쉬운 사회예요? 10년 뒤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예요? 어려워. 자, 농사꾼에게 10년 뒤는 어떨까요? 계속 농사하고 있겠죠. 똑같아요. 별 고민 없어요. 농사꾼이 10년 뒤에도 농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오늘날 농사꾼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 농사꾼은 다양하게 고민해야 돼요. 뭘 심을까? 뭘 심을까, 언제 이게 달라질까를 고민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자가 되게 중요해요. 앞이 안 보일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대지 위에 살아갑니까?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아니고 우리를 압도하는 커다란 공간도 아니긴 하죠. 대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좁고 좁은 골목에 살아요. 저는 장자식의 세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맨몸으로 세계를 살아나야 하는 험난한 세계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물론 도시는 정글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글 속에 살아가는 삶처럼 각자 알아서 자기 삶을 잘 챙겨야 되니까.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보면 사냥꾼을 잘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 생존에 되게 잘 민감하고 되게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잘 반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대라고 하는 사회의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지도를 한 장씩 되게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농사꾼은 지도도 필요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지도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똑같은 걸 반복하면 되니까.
기도를 줬어요. 이렇게 살면 멋진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표현을 어느 다른 글에도 쓰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오지의 마법사 읽어봤습니까? 네. 거기에 나오는 길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거기에는 길이 어때요? 노란색으로 쫙 돼 있는 눈에 보여요. 보이. 거기는 큰 길은 아니고 그냥 눈에 딱 보인다. 요렇게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에메랄드 성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런 거가 되게 필요하거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딱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필요한 적은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어때요? 여러분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있을 건 있죠, 저. 이미 저 삶에 어떻게 저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때요? 개인적으로? 딱히 비유하면 이건 이제 장제 시대를 비유했는데 장자 살아가는 공간을 얘기한다면 장자는 마치 바다 위를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길이 없는 곳,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곳, 들판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 13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지도 없이도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방향이나 혹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게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을까? 저는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목표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삶의 목표는 꼭 필요한 거야 없어도 되나요?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냥 그것만 딱 바라보기에는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하루하루씩 오늘만 살자라는 식으로만 돌리면은 그래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표가 먼저 있지 않고 삶이 먼저 있었잖아요. 지도가 먼저 있지 않고 대지가 먼저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 대지가 없이 살 수 있어요. 목적 없이 살 수 있어요. 길 없는 길을 가는 법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장자가 그런 걸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근본이 사라진 시대라고. 뭐가 먼저인지 무엇이 우선인지 잘 모르겠다. 옛날에 알았던 게 쓸모 없어지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뭐가 있을지 우리 되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내 나이가 되면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 저도 잘 얘기하기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되게 달라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을 것 같기도 하고 더 나빠질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그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는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장자는 그런 비밀을 이야기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목표를 세우거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를 그냥 살아가는 어떤 태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는 그거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날개 없이 나는 법이 있고 발 없이 걷는 법이 있고 무지로 아는 법이 있고 지도 없이 길을 가는 법이 있을 거라. 그런 게 장자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였는데 있을까요? 뭐 아무거나 질문해 보세요. 네. 마치기 전에. 오늘은 그 책에 나온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겠죠. 다음 주부터 이제 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뭐 왜 이렇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뭐라도 얘기 물어줄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까?
몇 시가 됐죠? 지금 55분. 자, 이제 정확히 다 시간. 5시에 맞추겠습니다. 자, 질문해보세요. 뭐라도 질문해보세요. 광인의 우화라고 나와 있는. 아, 광인의 우화? 우화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 광인인가요? 두 가지 얘기를 안 해줬네요.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우화. 우화는 뭐가 떠올라요? 이솝? 이솝과? 네, 이섭이 떠올라요. 우화에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교훈. 아, 교훈.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우화는 교훈을 우리는 많이 흔히 얘기해요. 또 뭐가 필요해? 우화에 필요한 건? 비유? 아, 동물. 아 동물 나오지. 우화는 원래는 빗댄 이야기란 뜻이에요. 어디에 빗대어서 한 이야기라고. 실제 문제가 되는 주인공들을 이끌어오는 게 아니라 무엇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우화에는. 응? 우화라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다른 존재든 장자에는 그런 빗댄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는 다른 책과 다르게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개구리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장자에 나왔습니다. 원숭이도 나와요. 조삼모사가 장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마귀도 나와요. 새도 나오고요. 물고기도 나오고요. 아까도 물고기 나왔잖아요. 붕어. 붕어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에 빗대서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를 해서. 중요한 건 이건 아니에요. 원래 이솝우화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장자의 우화라는 표현을 쓴 건 교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광희는 원래 뭐부터 출발하면 광자가 무슨 뜻이에요? 미칠.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게 무슨 뜻인가? 다르게 말하면 미쳤다. 미쳤으면 적응을 못하는. 적응을 못한다? 제 생각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사람들. 광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는 장자에게 붙여있는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광희는 좀 원래는 아니고요. 광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말 미친 소리라고.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이해 안 되는 말이라고. 이상한 말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장자는 광언. 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희라고 했어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의 재밌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광희의 우화라고 하는 거. 장자는 사실 중국에 이런 식의 전통이 있어요.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의 전통이 있어요. 그런 전통에 되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광언, 우화 하나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깨달음을 얻습니까? 선생님 얘기하죠. 하늘이 땅에 내려앉을 때다. 선생님, 그러면 하늘은 언제 땅에 내려앉습니까? 네가 깨달음을 얻을 때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얘기? 돌고 도는 거. 지구멸망이라 생각했어. 지구멸망? 아니야, 그렇진 않고요. 뭐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요? 터무니없이 들려요? 그럼 사실은 하나만 한 얘기잖아요, 그쵸? 논리적으로 따지면 봐봐요. 깨달음을 얻으면 하늘과 땅이 내려앉는다. 정말 논리적인 얘기야. 그러면 하늘과 땅이 내려앉으면 어떻게 돼? 깨달음을 얻는다. 똑같은 얘기를 그냥 반복하고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반복해 놓은 것이 아니라 비틀어 놓은 것이죠. 똑같은 말이 아니라 지금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언제 내려앉을까? 하늘 땅이 언제 내려앉을까요? 그런 날은 올까요?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면 영원히 깨달지 못한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쵸?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늘은 뭔가요? 절대자의 공간. 존재자의 공간이에요. 여기는 또 아니 땅과 생각할 때 높은데. 높은데 저는 땅 위를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땅은 하늘 아래고, 다르게 말하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앉을 날은 오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려앉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때로는 깨달음이란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기도 할 수 있어요. 이미 깨닫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개미 하늘이 똑같을까? 다르겠잖아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하늘이 이미 땅에 내려앉아 있기도 해요. 물론 그러나 거꾸로 생각을 하면 하늘과 땅이 엄청나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듯이 이 깨달음도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말들인 거죠. 그리고 이 해석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말들인 거고, 그런 식의 말들이 장자에는 엄청나게 많이 가득해요. 아주 많아요. 터무니없는 말, 뻥 같은 얘기, 이거 읽어서도 잘 모르겠는 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다음 주에는 장자 텍스트 가운데 원래 장자가 크게 세 부수로 나눠지거든요. 저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저 두꺼운 책은 장자 33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다를 다루지는 않고요. 장자는 크게 외편, 외편, 좌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4편, 7편을 다음 주부터 하나씩 다뤄갈 겁니다. 하나씩 탕탕탕 다뤄갈 겁니다. 일단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꺼주세요.